금이나 은에 투자하고 있거나 퇴직연금에 귀금속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번 주에 43년 만에 가장 큰 손실을 봤을 거야. 그것도 단 한 주 만에. 금값이 1983년 이후 가장 큰 주간 폭락을 기록했어. 은도 같이 크게 맞았고. 근데 이게 진짜 이상한 게 지금 중동에서 전쟁이 나고 있잖아. 원래 전쟁 나면 금값 오른다고 배웠는데 반대로 가고 있는 거야.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제대로 이해 못하면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어. 그게 이번 주 손실보다 훨씬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거든. 그래서 오늘 이 영상 하나로 4가지를 가져가면 돼. 첫째, 왜 금값이 이렇게 폭락했는지. 둘째, 왜 전쟁이 나도 금이 안 오르는지. 셋째, 실제로 팔고 있는 세력이 누구인지. 넷째, 지금 똑똑한 돈은 무엇을 하는지. 자, 언론에서 말하는 공식 설명부터 보자.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 연준이 금리를 오래 유지할 거다. 그래서 금값이 떨어졌다. 틀린 말은 아니야. 근데 이건 교통사고를 설명하면서 차가 멈췄다고 하는 거랑 같아. 사실이긴 한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설명이지. 진짜 이야기는 전쟁, 석유, 레버리지, 알고리즘, 그리고 월가가 과거에도 써먹은 패턴에 있어. 중동에서 군사 충돌이 일어나고 이란이 보복에 나서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막혔어. 전 세계 석유 공급의 20%가 지나는 길목이야. 유조선 통행이 사실상 제로가 됐어. 그 결과 유가가 폭등했지. 골드만삭스는 배럴당 180달러까지 갈 수 있다고 봤어. 유가가 오르면 어떻게 돼? 기름값, 식료품, 비료, 플라스틱, 약값까지 다 올라. 모든 게 결국 기름이거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잡힐 것 같던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혔어. 연준이 발목을 잡혔어. 금리를 팍팍 내릴 거라던 기대 다 사라진 거야. 이제 금리 인하는 고작 한 번. 일부 월가 투자자들은 오히려 금리가 오를 거라고 보고 있어. 유럽 중앙은행도 금리 인상을 언급하기 시작했고, 금리가 오르니까 채권 수익률이 올라갔어. 채권 수익률이 오른다는 건 쉽게 말해 채권 가격이 떨어졌다는 뜻이야. 그러면서 달러 가치도 같이 올랐어. 미국 국채에서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까 전 세계 돈이 달러로 몰리거든. 알고리즘이 개입했어. 헤지펀드의 자동 매매 시스템들은 채권 수익률이 오르고 달러가 강해지면 자동으로 금을 팔도록 설계돼 있어. 전쟁이 나든 말든 상관없어. 감정이 없는 기계거든. 수십억 달러어치 페이퍼 골드가 자동으로 쏟아져 나온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전쟁이 금을 올려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금을 무너뜨리는 연쇄 반응을 만들어버린 거지. 이건 마치 집에 불을 지르면서 소방관한테 빨리 집 다시 지어라고 소리치는 격이야.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야. 2025년에서 2026년 사이에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금 ETF에 700억 달러 이상을 쏟아부었어. 한화로 약 100조 원이야. 그런데 문제가 있어. 이 중 상당수가 레버리지 ETF였거든. 2배, 3배짜리 상품들. 금값 2% 오를 때 내 계좌는 6% 오르니까 기분이 좋았겠지. 근데 레버리지 ETF에는 대부분이 모르는 특징이 있어. 매일 자동으로 포지션을 재조정해. 금값이 떨어지면 ETF가 반드시 금을 팔아야 해. 다른 선택지가 없어. 그러면 금값이 더 떨어지고, 그러면 또 팔아야 하고, 그러면 또 떨어지고. 이게 바로 죽음의 소용돌이야. 이 레버리지 구조가 1년 전보다 2배나 커져 있었어. 개인들이 금값 상승에 올라타려고 레버리지 상품을 더 많이 산 거잖아.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올라갈 땐 좋았는데 떨어지기 시작하자 그 상품들이 오히려 금값을 더 세게 무너뜨리는 철거망치가 된 거야. 그리고 개인들이 사고 있는 동안 기관들은 팔고 있었어. 이제 진짜 중요한 포인트야. 1983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 그해 2월 금값이 역사적인 주간 낙폭을 기록했거든. 지금이랑 거의 똑같아. 이유가 뭔지 알아? 그 당시 전 세계 석유가 넘쳐났어. 1970년대 오일 쇼크 이후 북해, 알래스카, 브라질, 말레이시아 등 전 세계가 석유 생산을 늘렸거든. 그러니까 오펙 산유국들의 시장 점유율이 쪼그라들었지. 석유 수입이 확 줄어든 중동 산유국들이 현금이 필요해지자 금을 팔기 시작한 거야. 이 나라들 대부분이 자국 통화를 달러에 고정시켜 놓거든. 환율 페그제라고 하는데 그 환율을 지키려면 달러 외환 보유고가 필요해. 근데 석유 수입이 끊기니까 금을 팔아서 달러를 확보한 거야. 이게 시장에 쏟아지면서 1983년 금값 폭락이 일어난 거지. 근데 지금 2026년은 어때? 패턴이 거의 같아. 근데 방향이 반대야. 1983년엔 유가가 너무 낮아서 돈이 없었고 지금은 유가가 폭등했는데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서 석유를 팔 수가 없어. 사우디, 쿠웨이트는 저장 탱크가 다 찼어. 생산을 줄이기 시작했을 정도야. 결과는 똑같아. 현금이 말라붙는 거야. 사우디는 금을 300톤, 카타르는 115톤 보유하고 있어. 이 나라들이 달러가 급하면 뭘 팔겠어? 1983년과 완전히 같은 플레이북이야. 이제 가장 중요한 개념을 얘기할게. 페이퍼 골드와 실물 금의 차이야. 금값이 한 주에 9.4% 떨어진 건 어디서 일어난 일이냐? COMEX 선물 시장, 레버리지 ETF, 파생 상품이라고 불리는 금융상품들. 이건 금에 대한 내기 계약이야. 진짜 금이 아니야. 근데 같은 시간에 실물금은 어떻게 됐을까? 금이 COMEX 창고에서 빠져나가고 있어. 아시아 중앙은행들, 중국 투자자들, 동아시아 구매자들이 할인된 가격으로 실물을 사들이고 있는 거야. 페이퍼 시장은 금이 폭락했다고 말하고 실물 시장은 금이 세일 중이다라고 말하고 있어. 월가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있어.
페이퍼와 실물이 이렇게 엇갈릴 때는 실물 쪽을 봐야 한다는 거야. 페이퍼는 조작할 수 있지만 실물은 훨씬 어렵거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 레버리지는 수익도 키우지만 손실도 똑같이 키워. 금에 장기적으로 낙관적이더라도 레버리지 상품으로 베팅하는 건 최악의 방법이야. 레버리지 하나가 잠깐의 조정에도 투자금을 다 날려버리고 기회를 고통으로 바꿔버리거든. 실물 금이나 레버리지 없는 ETF가 시간 지평을 길게 잡아 다음 주 금요일까지 부자가 되려는 생각은 버려. 지금 금 투자자라면 두 가지를 봐야 해. 달러 인덱스, DXY라고 부르는데 이게 100 위에 있으면 금에 안 좋아. 97에서 96 아래로 내려오면 훨씬 좋아지는 거야. 그리고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 이게 4% 위에 있으면 금에 불리해. 위험 없이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돈이 거기로 몰리거든. 3.5% 아래로 내려오면 금한테 훨씬 좋은 환경이야.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순간 경기 침체든 신용 위기든 이유가 뭐든 그 순간이 금값이 크게 반전하는 타이밍이 될 거야. 전쟁을 보지 말고 연준을 봐. 달러를 봐. 1983년 이후에도 금은 바로 안 올랐어. 그 이후 10년 가까이 베어마켓이 이어졌거든. 지금 상황이 83년이랑 다른 점도 있어. 중앙은행들의 금 수요, 달러 패권에 대한 의심, 훨씬 복잡해진 구조. 하지만 이게 단순히 한 주짜리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더 긴 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야 해. 실물이나 레버리지 없는 ETF로 들어가 있고 장기 시계를 가지고 있고 현금 흐름이 괜찮다면 이런 하락은 공포가 아니라 기회야. 오래 기다려온 인내심 있는 매수자들한테는 선물이 되는 거지. 정리해줄게. 금값이 43년 만에 최악의 주간 낙폭을 기록했어. 이유는 4가지야. 알고리즘 자동 매도, 레버리지 ETF 강제 청산, 마진콜에 의한 패닉셀, 현금이 필요한 중동 산유국들의 실물 매도 가능성. 페이퍼 가격은 박살났지만 금을 장기 가치 저장 수단으로, 불확실성 보험으로 보는 시각은 바뀌지 않았어. 전 세계 석유 공급의 20%가 막힌 이 상황이 장기적으로 금을 사야 할 이유가 오히려 더 강해질 수 있어. 지금 질문은 금이 끝났냐가 아니야. 나는 다음에 올 것에 올바르게 포지션을 잡고 있는가인 거야. 도움됐으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줘. 그게 나한테 진짜 큰 힘이거든. 다음 영상에서 봐.